현재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유엔이 독도에 이어 대마도까지 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일본은 독도를 강제로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대마도까지 빼앗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일본 군함을 대거 독도로 출격시켰고 무력으로 한국을 압박했지만 결국 한국이 노리고 있던 결정적인 한 방에 완전히 침몰했고 한국의 이러한 역사적인 대반격은 유엔 보고서에까지 쓰이며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군사적 돌발 행동에 보인 한국의 대반격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안 코널리이며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안보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이 독도를 향해 비상식적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첫 번째 경보가 스크린에 떠오른 순간 저는 백악관 상황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과시도 아니었고 통상적인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해군이 실제 교전에 임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공격 전개 방식이었으며 누구도 이를 훈련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완전히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21세기에 세계 5위 군사대국 한국과 6위 일본이 전면전 직전이라니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된 표정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CIA 동아시아 분석관인 올리비아 렌즈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안, 이건 압박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 준비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폭탄의 카운트다운을 세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 장성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감행할 리는 없지 않나. 그 말에 올리비아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이미 감행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태는 외교 갈등 수준을 넘어섰고 우리가 마주한 것은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방향이었습니다. 일본 구축함이 몇 해리만 더 전진하면 레이더 한 번의 오해가 전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그 어떤 군사적 반응도 없었습니다. 요격기 출동도 없었고 해경이나 해군의 경고 방송도 없었으며 항로 통제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일본 구축함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질문을 삼키고 답 하나 내놓지 않는 검은 공백 같았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으로 들어왔고 스크린을 잠시 바라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이안, 한국에 가보게.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확인하고 와. 혹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라도 조사하고 즉시 보고하게. 대통령의 음성에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요청이 아니라 명백한 위기였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즉시 출국이 표시된 비행편이 뜨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복도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일본이 정보전을 완전히 시작했습니다. 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로 독도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기세입니다.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아래에는 수많은 헤드라인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독도, 한국의 불법 점령 증거 공개, 일본 정부, 고대 자료로 한국의 역사 왜곡 반박, 독도 사태, 한국의 공격적 움직임으로 악화, 모두 거짓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세계 각국 언론이 동일한 시간대에 일제히 일본의 입장을 받아쓰고 있을 정도로요. 시간을 보세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준비한 작업이에요.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일본식 제목이 동시에 배포됐어요. 일본은 이미 전 세계에 검은 돈을 뿌린 거죠. 심지어 우리 대사관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국제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독도를 일본의 잃어버린 관문이라고 부르더군요. 일본 언론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편향적인 기사를 쓰죠? 총 한 발 쏘기 전에 세계를 설득하려는 사람이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섬뜩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문서 조작 후 일제히 유포, 세계 포털 장악, 언론 장악, 국제기구 로비까지. 이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여론 점령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이 조금만 더 침묵한다면 일본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독도를 안전 확보 조치라는 명목으로 점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몇 시간 내로 독도가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임에도 말이죠. 그렇게 한숨을 쉬며 비행기 탑승구로 걸어가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독도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딴 바위섬일 뿐인데 어쩐지 낯설지 않았죠. 그때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독도 근처에서 전사한 제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원 임무였지만 보고서에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그 외딴 곳에? 왜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 군 보고서는 모호했고 가족들은 대답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질문을 외면했지만 지금 그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치고 올라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하필 독도였습니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여전히 제 앞에 매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동해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의 침묵, 일본의 공세, 그리고 할아버지의 죽음. 모든 실마리가 결국 하나의 섬, 독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외교부의 하민수 국장은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작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는데 마치 너무 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말수를 아낀다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죠.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도착해서 하시죠. 무례한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단정적인 톤이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차 안을 묘하게 채우며 마치 제가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될 진실로 향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동해해안 가까이 도착한 후 우리는 제한구역 표지판을 지나 한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제가 미국에서 어느 기관을 갔다고 해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대한 규모의 지하 공간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벽면을 채운 스크린들, 군인들의 정교한 동작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낮은 기계음이 보여주는 것은 과시가 아니라 지속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계, 그리고 조용한 긴장. 그때 대한민국 해군 박도연 중령이 가벼운 인사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코널리 박사님. 그는 저를 길게 뻗은 유리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 위에는 바다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지도 같은 화면이 펼쳐져 있었는데 워싱턴에서 보던 화려한 시각효과 중심의 시스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는 정확성이 목적이었고 실용성이 본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해양 관측망입니다. 박 중령이 말했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외국 파트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말이죠. 파트너 일본도 포함됩니까? 제가 묻자 박 중령은 미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고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는 선박 항로의 작은 점들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게 일본의 LNG 수송로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LNG의 91%가 저 경로로 이동합니다. 또 일본의 필수 광물 48%도 저 항로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경로의 해양 상태를 누가 실시간으로 감시하느냐?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감시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박 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의 해저음향망은 2009년 이후 사실상 완전히 정상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2012년, 2015년, 2019년에 수리 시도는 있었지만 겨울 난류를 버티지 못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안보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한국에 의존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이죠. 심지어 섬나라라는 국가가 해양 기술력을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사실이 한국과 일본의 현격한 기술 격차를 증명해주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지도를 바라보자 하 국장이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데이터를 제공해온 건 맞습니다. 우리는 체면보다 지역의 안정성을 더 중시했거든요. 박 중령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로부터 매년 약 1만 2천 개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파도 패턴, 잠수함 소음 지수, 퇴적 분포 변화. 이 데이터를 항만 업무, 군사항해,
어업 할당량 산정에까지 씁니다. 우리의 데이터 공급은 그야말로 일본의 해양 관련 산업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3일 전에 우리가 송출을 끊었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은 제가 말을 잇자 장님이나 다름없죠. 박중령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더듬더듬 독도로 침입해 오는 겁니다. 하 국장은 손을 깍지 낀 채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구축함을 독도 근처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바다에서 말입니다. 이는 무모함을 넘어선 무분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해를 침공한 일본 구축함에 미사일을 쏴서 격추할 합법적인 명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것도 못한 채 3초 만에 괴멸당할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저 일본의 구축함들은 카미카제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박중령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스가루 해협 인근 압력 센서입니다. 가느다란 노란 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센서들은 태평양 북부 선박 흐름을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국제보험사들은 우리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만약 이 센서가 오프라인이 되면 일본 선박 보험료는 바로 3배로 뜁니다. 3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 하루치 데이터가 빠지면 일본 해운업계는 약 4억 1천만 달러의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 국장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끊는다면요. 동해뿐 아니라 남해 회류 관측까지 전부 중단한다면 일본의 공급망은 붕괴됩니다. 일본의 철강 산업은 30% 생산이 멈추고 반도체 공정 냉각가스의 절반이 끊기며 어선들은 회유 경로를 몰라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바다를 밥줄로 살아가는 국가가 바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괴멸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까? 하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겉으로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면서 뒤에서는 조용히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모순이 일본의 진짜 전략입니다. 조용히 의존하고 크게 뒤통수를 치는 전략 말입니다. 박중령은 말을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침묵한 이유를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었던 것, 지켜온 것, 감수한 것 모든 것이 그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15년간 일본에 제공한 구조 정보, 기상 경로, 태풍 경보, 해저 진동 분석, 그리고 한국 덕분에 구조된 일본 선박 600척이라는 기록까지 일본 선장들은 감사 편지를 보내지만 일본 정부는 침묵합니다. 사실 그게 문제죠. 우리는 일본 정부는 싫지만 죄 없는 일본 민간인의 피해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박중령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 도발한다면요? 제가 조용히 묻자 박중령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모든 스위치를 차례대로 끄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제야 바다가 얼마나 차가운 곳인지 알게 되겠죠. 그 말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바다 아래를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힘이 누구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흔들린다 생각했던 그 바다는 사실 한국이 묵묵히 바쳐온 바다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침묵의 이유에 큰 충격을 받은 채 다시금 이동했습니다. 하민수 국장은 저를 지하복도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설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도연 중령은 길고 얇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중했습니다. 해양 감시망과 관련된 겁니까? 제가 묻자 하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과 관련된 일입니다. 순간 차가운 감각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제 가족이요? 그는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어둡고 마치 오래된 진실을 보관하는 성소처럼 엄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중령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말기 독도 인근에서 회수된 물건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급비로 보관해 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작은 야전 공책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닳고 물에 젖은 흔적이 있는, 그러나 누군가 애써 복원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니셜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W, C. 제 할아버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저는 미국 기록에서 아무것도.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박중령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조부님께서 남기고 간 흔적입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인들은 혼자 싸우지 않는다. 모두가 한박동처럼 움직인다. 마을 사람도, 군인도, 어부도 위협이 오면 두려움보다 먼저 함께 선다. 이건 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기록한 생생한 관찰이었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장사상륙작전입니다. 학도병들 17, 18살의 아이들이 12배의 적을 상대로 11시간을 버텼습니다. 뒤에 피난하지 못한 마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그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군복이 너무 커 흘러내릴 듯한 10대 병사들. 그러나 그 눈빛은 성인 군인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 국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그것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탄약을 등에 지고 달린다. 어부들은 지뢰밭 사이로 군함을 안내한다. 농부들은 부상자를 끌어내기 위해 인간 사슬을 만든다. 이 나라에는 후방이 없다. 모두가 전선이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중령이 이어 말했습니다. 흥남철수 때는 1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부터 배에 태웠습니다. 그 다음엔 탄약과 식량을 함께 실었죠. 누구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말이에요. 저는 공책에 적힌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 아이만 살아도 한국은 산다. 그들의 말이다.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들의 공동체 정신은 가히 존경스럽다. 하 국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독도 바위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다르게 본다. 그 바위는 약속이다. 약속을 잃으면 자신을 잃는다고 한다. 이러니까 한국인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로 자신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단 하나의 영토조차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거는데 어떻게 이들의 정신을 빼앗겠는가? 저는 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왜 하필 독도였을까요? 왜 그분이 그곳에? 박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독도 근처에 계셨는지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가요? 제가 묻자 하 국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과 끝까지 한국과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공책을 덮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 작은 공책이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진실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땅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땅은 그들의 희생이 새겨진 약속일 뿐입니다. 박중령은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를 위협하는 것도 같습니다. 한국은 한치도 잃지 않습니다. 잃는 순간 누군가의 희생을 버리는 것이 되니까요. 저는 공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을 깊이 바라보았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도는 그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버틴 용기와 서로를 지키려는 약속, 그리고 누군가의 마지막 발자국이 새겨진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과 할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잠시, 일본은 새벽 이전에 다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함정도 항공기도 아닌 키보드로 시작된 공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여러 포털이 동시에 흔들리듯 마비됐고 긴급전화망이 지연되었으며 일부 지방의 CCTV 시스템까지 순간적으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공격은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만큼 광범위했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추적을 피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올리비아 렌즈가 대사관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안, 이 공격 패턴 위장되어 있지만 라우팅 방식이 딱 일본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녀는 답했습니다. 일본이 타이밍을 노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에 대한 국제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골라 공격했어요. 한국이 반격하기 전에 그대로 반격을 할 수 없도록 사이버 테러를 가한 거죠. 그와 동시에 일본의 여론 공세는 숨 쉴 틈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각 부처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땅인 역사적 증거라며 편집이 완벽한 영상들을 마치 포격처럼 일정 간격으로 투하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었다. 한국이 문서를 조작했다. 심지어 미국 학자들이 일본 편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NN, BBC, 유럽 주요 언론들까지 사실 확인 전에 일본 측 자료를 그대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군사적 압박도 뒤따라왔죠. 일본 초계기는 한국 어선을 몇 미터 차이로 스쳐 지나가며 고의적인 위협 비행을 반복했고, 일본 구축함은 국제협약에서 적대 행위로 분류되는 근거리 추적 레이더를 한국 함선에 비추었습니다. 올리비아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안, 일본은 누가 먼저 밀리는지 보는 중이에요. 완전히 선 넘었어요. 여기서 밀리면 한국은 끝입니다. 독도를 그대로 내줘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서울 내부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포기한 것도 무력한 것도 아닌 마치 반격할 때를 기다리는 침묵에 가까웠죠. 하민수 국장이 저를 조용한 브리핑실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코너에 몰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방어가 얼마나 얕은지 모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묻자 하 국장은 박도연 중령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중령은 태블릿을 제 앞에 두며 말했습니다. 지난 7년간 일본의 사이버 보안 의존도 자료입니다. 그 숫자들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박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암호화 프로토콜의 42%가 한국산 랜덤화 모듈을 사용합니다. 일본 비상대응 서버의 68%는 한국 방화벽 패치에 의존하죠. 그리고 지난해까지 일본 국가사이버센터가 사용하는 악성 코드, 식별 데이터의 85%는 한국 연구소에서 제공했습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사이버 보안이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고요? 하 국장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의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술 없이는 일본의 보안은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박 중령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2016년 중국의 대규모 본넷이 일본 과학기술성 서버에 침투했습니다. 11.3TB의 극비 자료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일본은 침투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 침투를 막고 방어벽을 다시 세운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금까지 이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보다는 자존심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들은 원래 그런 민족이죠. 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하 국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었다면 일본은 이미 정보체계가 붕괴했을 겁니다. 중국은 일본의 첨단 연구 자료, 해군 설계도, 항공우주 파일까지 손쉽게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괴멸이죠. 박 중령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일본은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정작 독도가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한국이 제공한 위성 교정, 신호 없이는 제대로 찾지 못하는 주제에 말입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눌렀습니다. 오늘 일본의 한국 대상 사이버 공격이 19분 만에 무력화된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중령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공격에 사용한 시스템 일부가 한국 보안 코드로 보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공격하려다 자기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저는 비웃음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네요. 하 국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즉시 그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내부의 네트워크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항공 관제 시스템에 경보가 울리고 은행망에는 중복 패킷이 쏟아지고 미사일 시험장은 자동 진단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한 번의 차단으로요? 하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안정성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실질적 방어는 외주처럼 한국에 의존했죠. 그때 일본 함정이 한국의 제한구역 가까이 접근했다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박 중령이 화면을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항로가 틀렸군요. 한국 해류 데이터를 못 받으니 계산이 12분마다 오도되는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하 국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은 반격했습니다. 소리도 없고 위협도 없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뗀 것뿐이었습니다. 박중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단계 역대행 체계를 활성화했습니다. 보십시오. 모니터 속 일본의 사이버 유닛들이 하나둘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서버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일본이 몇 년 동안 구축한 선전 네트워크는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AI 번역 엔진은 일본어 대신 한국 속담을 출력했습니다. 그 순간 올리비아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안, 한국이 방금 뭘 한 겁니까? 일본 전체 사이버망이 멈췄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그들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저 받쳐주던 걸 멈췄을 뿐입니다. 하 국장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한 고리가 아니라 그들이 매달려 있던 기둥이었습니다. 박중영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둥이 잠시 비켜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국이 승리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또다시 충격적인 상황이 터지고 말았어요. 일본은 기술력으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전장을 바꿨거든요. 이번에는 동정심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쓰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이버전에서 크게 당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도쿄는 갑작스러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마도를 방어하겠다. 그 소식을 서울의 임시상황실에서 들었을 때 저는 손에서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대마도? 한국의 위협이라니요. 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민수 국장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일본이 지금 만드는 건 군사 대응이 아니라 도덕적 연극입니다. 한국 기술로는 못 이기니까 이번엔 국제사회의 동정을 무기로 쓰겠다는 거죠. 워싱턴도 덫에 걸렸습니다. 대마도는 국제적으로 일본 영토로 분류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빠르게 대응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일본은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움직였죠. 도쿄는 7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고 법률가, 지도 전문가, 언론 전문가로 구성된 역사 주권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는 선전을 전개했죠. 그들의 영상은 할리우드 다큐멘터리처럼 화려했고 그들의 문서는 도장과 금박으로 꾸며져 있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쉽게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해 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연극 배우처럼 감정과잉이었고 지도는 장식처럼 반짝였으며 자료는 마치 고서처럼 보이도록 인위적으로 바랜 흔적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서류를 들고 뛰어와 외쳤습니다. 이안, 보세요. 이거 일본이 만든 1751년 어업 지도래요. 그런데 해안선 표현 방식이 완전히 현대 스타일이에요. 1751년엔 존재할 수 없어요. 제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설마 이걸 이번 달에 만든 겁니까? 올리비아는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번 달이요?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잉크도 아직 덜 말랐어요. 서울에서 열린 첫 국제회의는 일본의 쇼무대 같았습니다. 초대형 디지털 화면이 내려오더니 일본 측 발표자가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824년 조선왕이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문서입니다. 하 국장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곧 웃기게 됩니다. 화면에 확대된 조선왕의 서명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조선 왕실 문서는 한문으로만 작성되었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서명 자체가 틀린 철자였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일본 한국어 전문가도 안 쓴 모양이군요. 하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짓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감성에 기대기 시작했죠. 한 일본 정치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다케시마를 돌려받아 존엄을 회복해야 합니다. 도둑질하려던 땅을 되찾는 것이 존엄. 회복이라는 주장은 회의장 전체를 어색한 침묵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도연 중령은 얇은 회색 폴더 하나만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너무 얇아서 일본 측 기자들이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저게 전부인가 보죠? 일본에 겁먹고 진작에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일본 외교관 하나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나 박중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필요한 것만 보여드립니다. 조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펼친 첫 페이지에는 단 몇 줄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1452년 울릉도와 그 주변 섬에서 조선 세금 기록 존재합니다.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 동쪽에 두 섬이 있다고 기록되었죠. 하나는 죽도, 그리고 더 먼 섬은 우산, 지금의 독도입니다. 조선은 15세기부터 독도를 자기 영토의 일부로 명시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몇몇 외국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656년 일본 관리는 오키섬 동쪽엔 일본 활동 없음 공식 보고를 한 기록도 있고 1696년 조선 어민 안용복은 일본 오키도주 앞에서 독도는 조선 땅이다라는 일본 측 확인서를 직접 받아내기도 했죠. 이건 일본 막부가 안용복을 신문하면서 남긴 공식 문서이며 독도는 조선의 관할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건 일본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므로 발뺌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3국의 기록이요. 1787 프랑스 탐험가 라페루즈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한국전쟁 직후 북, 일 양측의 영해, 침범이 잦아지자 한국은 독도수비대를 창설하기도 했죠. 이들은 1953년 이후 오늘까지 독도에 상주하며 해양법집행, 조난구조, 영해관리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는 가장 강력한 영유권 증거입니다. 일본은 단 한 해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근거가 너무 간단하고 명확해서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외교관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죠. 그건 선택적 정보입니다. 박중령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켜졌습니다. 1712년 조선, 일본 공동해양조정 기록. 그 안에 일본 측 협상가의 친필이 적혀 있었죠. 울릉 동쪽의 작은 두 섬은 조선의 보호 아래 있다. 올리비아가 숨을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이한저 필체, 일본 측 공문서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일본은 자기네 역사도 검사 안 하고 조작문서를 만든 거예요. 당황한 일본 대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서를 본 적이. 박중령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0년 동안 조선 측 가문에서 보관해온 원본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저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박중령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사료를 전부 무시하더라도 하나의 사실은 어떤 국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질구조 조사. 독도는 울릉도와 동일한 화산기원을 가진 하나의 지질체였고 일본 측 오키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판 구조였습니다. 과학, 조작이 불가능한 진실. 일본 대표단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카메라 꺼 당장 꺼. 그러나 유엔 카메라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뒤편에서 프랑스 외교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논쟁도 아니군요. 아니, 논쟁거리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매우 끈질겼어요. 그때 일본 대표단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쥔 두꺼운 서류철을 탁 하고 책상에 내려쳤습니다. 대마도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올리비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진짜 저걸 꺼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건 일본에게 가장 나쁜 선택이 될 텐데요. 하민수 국장은 이게 바로 한국이 노리고 있었던 수라는 듯 눈빛이 반짝이더니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논의하겠다고 하시니 한국도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일본 측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곧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 국장이 고대 문헌 하나를 조용히 단상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비단 표지, 검게 바램 모서리. 회의장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하 국장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1443년 계약조입니다. 그는 문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과 스시마의 종속관계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시마는 일본이 아니라 조선의 조공을 바치고 행정권을 허가받은 외번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조약은 지금과는 무관합니다. 하 국장은 미소도 없이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1512년 세종 시기 해양 기록을 보시죠. 당시 스시마는 흉년으로 조선에 곡물과 약품을 요청했고 조선은 구호물자와 의사까지 보내며 외번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아닌 조선과의 종속관계를 뜻합니다. 만약 대마도가 일본 땅이었다면
그들은 일본의 원조를 요청했겠죠. 일본 통역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올리비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한 역사를 따져보더라도 대마도가 일본 땅 취급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네요.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일본이 지금 자기 발로 무덤을 판 거죠. 어쩌면 한국은 이미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응하지 않은 것도 전부 대마도를 되돌려받기 위해 미끼를 놓았던 거죠. 하 국장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다음은 1695년 조선수군의 해도입니다. 그가 지도에 표시된 선을 가리켰습니다. 조선수군의 서쪽 방어선에 대마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 일본 지도에서는 대마도를 외번으로 명시하며 일본 본토와는 별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서로 귓속말을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이크 버튼을 2번 연달아 실수로 누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 국장은 이어서 결정적인 문서를 꺼냈습니다. 1870년 일본 메이지 정부 내무성의 대마도 관계 보고서입니다. 그는 문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조선과 조공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그 정치적 독립성은 불확실하다. 일본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그 보고서는 그런 용도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 국장은 고개를 가볍게 젓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용도를 묻지 않습니다. 회의장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은 더 충격적인 문서였습니다. 하 국장이 조용히 올린 문서, 1951년 미군정 내부 메모. 올리비아가 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이건 미국이 연관된 건가요? 저는 메모를 읽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도 이미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을 알고 있었네요. 하 국장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역사적 검토 결과 대마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와의 연계성이 강하다. 그러나 냉전 상황에서 일본의 안정이 우선되어 영토 재검토는 보류한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재검토할 수 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조차 알고 있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하 국장은 문서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마도를 되찾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마도를 가져온 쪽은 일본입니다. 일본 대표 중 한 명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오래된 문서만으로 영유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 국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현대의 과학으로 보시죠. 그는 지질구조 지도를 띄웠습니다. 대마도의 기반함은 일본 열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남해와 동일한 지각판에서 솟아올랐습니다. 2003년 해양연구에서는 대마도 초기 정착지에서 발견된 도구와 토기는 모두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양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명까지도 고대 한국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한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본 대표단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군가는 서류철을 떨어뜨렸고 다른 누군가는 지도를 거꾸로 들고 펼치는 바람에 회의장 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휴식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언론은 폭발했죠. 일본의 스시마 주장, 국제사회에서 완전 붕괴. 한국의 사료 앞에서 일본 대표단 침묵. 전 세계, 일본의 대마도 불법 점거 의혹 제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변명을 좇았고 한국은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 진실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의장이 거의 정리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화면이 번쩍였어요. 기술요원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쿄에서 보안 화상 연결이 들어옵니다. 고위 인물입니다. 올리비아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안, 이건 그냥 전화가 아닙니다. 큰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아요.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친 눈, 굳은 어깨, 그리고 하룻밤 만에 몇 년은 늙은 듯한 얼굴.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노다 히로아키 일본 외무성 실장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극우 언론이 수십 년간 국가 기록을 지키는 수호자라며 미화했던 인물. 한국을 향해 역사 왜곡 국가라고 비난할 때마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 속 그는 극우 인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린 양심을 간신히 붙잡고 선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노다 히로아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외무성에서 25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려고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노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페이지를 삭제하고 번역을 왜곡하고 원문을 바꾸고 독도와 대마도 관련 기록은 모두 제 손을 거쳤습니다. 올리비아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안, 저 사람 전부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다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극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협박받았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명의 일본 행정부 인사가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증명하라고,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내라고, 진실을 쓰면 지우라고. 그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면 고위 관리들이 제 집 앞까지 왔습니다. 제 아내의 직장 위치를 말했고 제 아들의 등굣길 사진을 제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올리비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깡패잖아. 노다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장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국가가 원하는 역사를 사랑하라. 그는 도저히 계속 말을 잇지 못할 듯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철을 들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내각의 검열 지시, 원문 삭제 명령, 한국의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라는 지령, 날짜와 서명이 선명한 문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다의 고백은 이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새로 꺼낸 문서들은 더 오래되고 더 무거운 봉인을 새긴 자료였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독도만이 아니라 대마도 또한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것을. 회의장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노다는 떨리는 손으로 첫 문서를 펼쳤습니다. 1592년 해양경계보좌 보고서. 쓰시마는 조선의 보호를 받는 외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 1693년 해역방어 재검토. 쓰시마 주민은 본토 일본인보다 한국 어민의 언어에 더 가깝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세 번째 문서. 1870년 쓰시마 병합 전략 문서. 역사적 연계는 한국에 있으나 일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서. 1927년 식민지 행정 기록. 고고학 조사 결과 쓰시마 유물들이 한반도 계열임을 인정한 보고입니다. 다섯 번째 문서. 1951년 전후점령군 자문. 쓰시마의 귀속 문제는 한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고백의 핵심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노다가 마지막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학 후드를 입고 웃는 한 청년. 제 아들, 유타입니다.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유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한국에서 차별받으며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야말로 뜯어말렸죠. 노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경탄으로 가득 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가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아이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도 그냥 도와줬습니다. 밥을 함께 먹었고 집을 구해줬으며 명절에도 초대했습니다. 노다는 흐느끼듯 웃었습니다. 유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아버지가 알던 세상보다 20년 빠르다. 버스는 몇 초 단위로 정확하다. 밤 12시에도 거리가 안전하다. 도서관이 공항 같고 행정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다. 한국은 아버지가 배운 나라가 아니다. 노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본이 다시 발전하려면 거짓을 멈춰야 해요. 아버지부터 멈춰야 해요. 나는 거짓말하는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어요. 노다는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저는 국가를 두려워했고 아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버지로서 말합니다.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결이 끊기자 회의장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안, 저건 고백이 아니야. 혁명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 군대나 기술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결국 유엔 의장이 한국의 모든 증거가 진보임을 공식 확인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안 일본이 방금 아시아 외교사의 최대 패배를 당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 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일본 대표단을 향해 마치 폭풍처럼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문서 조작이 사실입니까? 정부가 알고 있었습니까? 한국에 사과할 겁니까? 일본 대표단은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수십 대의 카메라가 끝까지 그들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때 하민수 국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묵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수 씨,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기억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유엔 발표가 끝난 지 30분 뒤 첫 번째 충격파가 도쿄를 강타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장에서 말을 더듬으며 질문을 피해보려 했지만 기자들은 더욱 집요했습니다. 총리님, 312건의 조작 문서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내각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한국에 사과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리는 말끝을 잇지 못한 채 국회의 직원들에게 이끌려 퇴장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장면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그냥 패배가 아니에요. 완전한 붕괴죠.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도쿄 증시는 18.4% 폭락했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 세 곳에서만 2,4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죠. 관광 예약은 하루 만에 72% 취소되었습니다. 일본 SNS는 절망과 분노, 포기의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논쟁을 잃은 게 아니라 신뢰 자체를 잃었어요.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대치인 11.2% 상승했고 한국 기업들은 단 하루 만에 총 38억 달러 규모의 해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화는 동아시아 안정통화로 불리며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증거가 아시아 역사를 다시 쓰다. 서울이 태평양 외교의 중심으로 떠오르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역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일본은 정보를 조작했고 동아시아 안정을 훼손했다.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한 미군 장성이 보고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일본은 한국의 기술과 정보에 70% 이상 의존해왔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일본의 감시력은 34%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으면 일본을 최우선 동맹국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거야. 이제 태평양 전략의 중심은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다. 그리고 우리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공식 인정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반응은 조용하고 절제돼 있었습니다. 하 국장은 우리는 박수를 원한 게 아닙니다. 단지 바로잡힌 기록을 원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달랐어요. 여러 국가가 한국의 인내와 논리적 대응을 예로 들며 극찬했고 동남아 국가들은 진정한 탈식민 국가의 모범이라며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언론은 진실은 결국 강국이 된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유엔의 최종 검증 보고서는 상황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의 127개 자료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전한 진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자료 314개 중 212개는 조작, 위조, 누락, 오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유엔은 최종 선언했죠.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한국과의 귀속 관계가 존재하며 향후 논의될 수 있는 분쟁 지역이다. 추후 국제분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대마도의 영토 관할권을 결정하겠다. 회의장 안에 일본 대표단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답안지를 머리에 붙이고 부정행위하다 걸린 학생들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잡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 일본을 돕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완전히 개박살이 나서 재기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본에 환율 안정 협력, 감시, 데이터 임시 공유, 기술 지원까지 제안했어요. 이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자신들을 공격하며 협박까지 한 족속들을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편을 드는 틈을 타서 완전히 밀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오히려 돕겠다고 나설 수가 있나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묻자 하 국장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깊은 인사를 올렸거든요. 그것은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굴복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이 일본을 짓밟는 선택을 했다면 일본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고 호시탐탐 독도를 다시금 노렸을 테죠. 그렇게 3일 뒤 국제 신뢰도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3위로 급상승하며 영국과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28위로 추락하며 역사상 최악의 평가를 받았죠. 거의 개발도상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문제는 조용하지만 무겁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마도를 되찾을 경우 한국의 이지가 23% 확대되고 어업 자원은 41% 증가하고 한국 해협 방문 수익은 연 127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방 효율도 크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해를 가지게 되고 해상에서의 지배권도 높아지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대마도 문제를 꺼낼 수 있는 정당한 주체이며 그 기회는 한국에게 엄청난 미래 가치를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한국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된 후 저는 한국의 귀빈 초청을 받아 독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독도 상공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듯했어요. 마치 이 섬이 제 존재보다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바위 위에 발을 딛자 한국 장교 유성민 대위가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온기와 경건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코널리 씨, 잘 오셨습니다.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람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지만 오래전 기억이 제 뒤에서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낯선 익숙함이었죠. 우리는 절벽을 따라 걸었고 그 사이에 류 대위가 말했습니다. 코널리 씨의 할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싸우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온 것도 아닙니다.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선택이라니요. 이곳은 후방이며 작전상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곳 아닙니까? 류 대위는 혼란스러운 것도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산암 내부에 만들어진 작은 지하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군인 몇 명이 오래된 금속 상자 하나를 지키고 서 있었죠. 낡고 찌그러졌지만 오랜 세월 정성스레 보관해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유 대위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기,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전사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전투기록입니다. 제 목이 순간 꽉 잠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서 기록을 남기신 건가요? 할아버지가 왜 독도에 계셨습니까? 유 대위는 제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섬이 한국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할아버지는 이 섬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는 기록의 첫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필체는 떨렸으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막지 못하면 동해는 무너진다. 동해가 무너지면 부산이 무너진다. 부산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 저는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류 대위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이 합동으로 기습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목표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섬 아래의 군사용 수중 경보선 목적이었죠. 동해 바다 밑을 따라 설치된 일종의 해저 감지 트리바이어였는데 북한군이나 중공군 함정이 지나가면 즉시 부산 사령부로 신호가 갑니다. 한국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던 마지막 생명선이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선을 끊었다면 한국전쟁의 동쪽 전선은 그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이 당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전부 알려주세요. 우리는 전투 재현 자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장 없이 담백하고 절제된 화면 속에서 당시 한국 군인들의 육성이 들려왔습니다. 1951년 한겨울 새벽 3시 12분. 짙은 안개 속에서 중공 및 북한 연합해군 정찰대가 독도 동쪽 절벽을 통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유엔군 지휘부를 연결하는 수중 경보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끊어졌다면 동쪽 방어선 전체가 붕괴될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사령부는 이를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탄약은 부족했고 증원 병력도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젊은 미군 하사관, 제 할아버지 데니얼 코널리가 앞장서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한국군 생존자들의 음성 기록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내 아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는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그는 낮은 절벽으로 내려가 적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탄약을 모두 쏟아내고 나서는 조명탄 하나를 들고 적 병력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적의 화력이 경보선이 아닌 그에게 몰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해군 27호 초계정이 도착할 때까지 정확히 7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7분이 한국의 동해 전선을 살렸고 부산을 살렸고 한국전쟁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기록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지켜낼 가치가 있다. 이 바람은 우리를 집으로 이끈 바람과 같다. 저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뭔가 흐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류 대위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이 섬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섬 밖으로 나가자 해가 수평선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빛 물결이 독도 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에는 새로 세워진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절반은 한국군 전사자의 이름들, 나머지 절반엔 제 할아버지 이름, 데니얼 코널리가 또렷한 글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한국 어린이들이 놓고 간 편지, 그린 그림들, 태극기와 작은 성조기가 함께 꽂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임에도 저는 이유 모를 위로를 느꼈죠. 유 대위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이곳을 찾아 직접 돌을 닦고 쓰레기를 줍고 당신의 할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국적 때문이 아니라 용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는 겁니까? 류 대위는 단호하고도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 우리 편에 서준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국을 선택했듯 한국도 그분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헬리콥터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뒤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비행기가 떠오를 때 독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남긴 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한국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미래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던 것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